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대선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로 기우는 듯해서 그런 전망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지금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최강대국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국가 미국이 왜 선거제도를 이런 걸 택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각 연방의 선택을 그런 방식으로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의 단일 국가라면 이제 국민들 전체에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느냐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각 스테이트가 다 독립하게 나름대로의 법률도 갖고 있고 나름의 행정 시스템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으로서의 그 미 연방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누구를 선출할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는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연방제면 왜 그렇냐라고 이제 또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요. 원래 미국이 13개 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50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기에 별이 13개 있다가 이제 50개 된 건데, 하나하나 연방에 가입을 시킬 때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꼬셔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니네가 이런 게 좋아. 근데 우린 인구가 적은데 어떻게 들어가면 우리 발언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희에게 상원 의원은 2자리를 무조건 주겠다. 아무리 작은 주라도. 그럼 상원에서 니네 발언권이 일정 비율로 보장이 되고, 그 인구 비례로 하원 의원을 두고 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친 숫자만큼을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주겠다. 이게 이 연방제의 그 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경우까지 있냐면요. 이번에 미국 주 이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이런 주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죠. 다코타거든요. 그런데 연방 가입시킬 때 거기가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가입을 시킵니다. 분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만 상원 의원이 4명씩 나오는 거거든요. 2명씩.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다소 이제 좀 정책 계산까지 포함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근데 원래 복지도 그렇지만 줬다 뺐으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바뀌기 어렵다. 앞으로 바뀌기 어렵겠다. 예. 그래요. 이번에 또 뭐 푸에르토리코에서 51번째 주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독특한 선거 구조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뭐 지금 바이든으로 기울어졌습니다만 누가 되든 선거 끝나고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도 큰 선거 있으면 뭐 갈등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조금 심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는 그 선거가 끝나고 그 직후 뭐 소유 사태 등까지도 염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까지 심각하게 어떤 그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예고했던 대로 뭐 선거 한 거의 보름 전 뭐 한 달 전부터 거의 이 우편 투표의 그러니까 정당성, 신뢰성, 신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가져갈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요. 벌써부터 지금 2개 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들어가가지고 뭐 개표 중단 그 소송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 한 개 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단은 그 자체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그 부분까지 다 확정되려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에서 2000년에 이제 가장 세게 붙었던 게 플로리다 재검표를 놓고 부시랑 엘고어랑 그 당시에 이제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500표 정도 차이 났었어요. 나중에 재검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100몇십 표까지 줄어들었었는데 그때 이제도 그거가 이제 승복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군데에 걸려가지고 몇백 표 차다 이러면은 사실 여론이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 4개 주 정도에서 지금 이제 결과가 뒤집혀야지만이 본인이 이제 당선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실익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모든 표가 계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표가 카운트된다. 메일로 들어온, 그러니까 우편으로 들어온 투표도 다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주지사의 말이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것이, 주지사가 주방위군 동원해가지고 이런 친트럼프 시위대 같은 것들 막아버리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주지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조기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더 거기 덧붙이자면 뭐 2000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새로 연방대법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뭐 6대 3으로 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더 이상의 절차로 그 선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선거인단을 법정 시한에 선출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대법원이 어떤 당선자를 결정하는 구조도 그 허용될 수 없다. 대충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그 시한 전까지 법적인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시점에 확인된 각 주별로 확인해준 그 당선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이겼냐는 거죠. 그 부분으로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근황을 알게 된 민경욱 의원이 예. 이제 사실 트럼프에게 트위터 멘션을 날리면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부정도 사실 굉장히 그 논리가 약한데 예.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요체는 뭐냐면 다 매수됐다는 거예요. 예. 우체국부터 해가지고 다 매수됐고 법원도 매수됐기 때문에 예. 재검표를 안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편 배송을 하는 그 USPS 미국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국장을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선임을 미리 해놨고요. 연방 대법원도 본인이 다 이렇게 믿을 네.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뭐 매수 논리를 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그런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자, 남북 문제 또 북미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민주당 입장은 글쎄요. 오랜만에 미국과 우리가 같은 성향을 보이는 당이 집권했잖아요. 늘 진보 보수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데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뭐 남북 문제도 당과 당 뭐 이렇게 해주면 조금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성될 때까지 절차적 지연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좀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과거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뭐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예. 쓰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동북아 정책의 핵심은 동맹 우선주의입니다. 그런데 동맹이 그때 당시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또한 당연히 이제 아베 정부가 그 일본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고립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조응하면서 맞춰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잠깐이지만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과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잠깐 같은 그 민주당 정부로서 그 외교안보 정책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최초로 이제 정전 이후 최초로 월브라이트 국무장관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이제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가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임기 말에 이제 중대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교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방문이 미뤄지고 그 이후에 부시 행정부에서 강경책에서 다 이게 지금 북미 관계가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바이든 그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과거에 그런 클린턴 행정부 때 역할을 했던 그분들과 그때 당시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뭐 리마인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뭐 약간 돌발적이고 약간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는 상태로 북미 관계가 이제 진전될 수도 있겠다. 급진전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 운영위 국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촉발한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살인자라고 표현해서 우리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야당 의원이 질의에 답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을 두둔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불법적인 집회 참석자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보면은 꼭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뭐 여러 광우병 집회 때도 불법으로 규정된 집회에 참석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부도
살인자 또는 뭐 도둑놈은 또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살인자, 도둑놈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참 드물었거든요. 저는 노영민 실장께서 물론 이제 사과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본인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7명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죽음과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좀 다시 재조명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오바마라는 신출내기 정치인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대선 후보로 등극하게 된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라크 전쟁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이 분열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출내기 오바마라는 정치인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문구 하나로 이제 사실 주목을 받았었는데 노영 실장께서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뭐 이번에 다소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이런 언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방역과 관련돼서 이제 약간 이제 위기 상황을 초래하면서 그 이후에 뭐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약간 폭발적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할 수 있는 게 물론 주동자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의 차벽으로 통제됐던 인원이 꼭 주동자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집회 참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과했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단지 근데 이제 집회 주동자의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정말 공공연하게 그런 야외 집회에서는 코로나가 퍼지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가 독감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별로 그렇게 중대한 그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를 부추기면서 우리들의 어떤 정당한 집회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그 정치적 목소리라든가 이런 걸 억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호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방역 위기가 초래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다가 좀 과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내용을 이제 오늘 보도된 내용만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집회에 대해 가지고 살인자 표현한 것처럼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희 당 박대출 의원 이제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사진까지 꺼내들면 보이면서 굉장히 제한된 공간 내에 이제 집회하는 분들 오히려 몰아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방역의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 것 아니었냐 이런 류의 질의였거든요. 그럼 상당히 뭐 단순히 이 집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사적으로 이거 지금 옹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노영민 실장께서 사실 지난 집회 8.15와 이게 개천절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과잉 그런 어떤 집회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또 그냥 잘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반사적으로 살인자 그리고 도둑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근데 그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은 좀 욱해서 나온 것 같은데 좀 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었고 비서실장이 많은 사람이 확진됐고 또 여러 명이 또 사망한 건 사실이니까 7명이나 표현했습니다만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8.15 집회 관련해서 사망자는 12명이라고도 확인이 됐고 그럼 맞는데 이준석 최고처럼 그 표현을 왜 부드럽게 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여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고 대답을 성인지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해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살인 사건이 나면은 진짜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뭐 집단적 학습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사실 여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점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2명이 이제 사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는 야당의 주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주문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되신 두 분의 시장이 사실 그 전에 뭐 문제가 되면 이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일탈에 가깝게 발생한 일들인데 여기서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여가부가 아까 제가 예방이 좀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다만 지금도 어디선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제보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드러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학습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질문도 사실은 이게 여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국감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차피 선거관리 비용과 관련된 건데 이게 도대체 왜 그 피해자들과 이 선거 비용이 연결되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더 이제 부적절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아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들을 이런 성비위 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비위 행위가 발생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 즉시 환기돼서 제대로 진상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가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질의가 이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좀 엉뚱한 질문에 더 엉뚱한 대답을 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우리 댓글에도 몇 개 댓글이 달리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오거돈과 박원순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왜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끌어오느냐 이렇게 반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대표는 또 사과를 재차했어요. 네. 그럼 무엇에 대한 사과냐. 네. 이게 당원들도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거 아니냐. 당 내에서도.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피해자가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위력에 의한 행사 부분이 그 공직 그 선출 공직자가 위력을 행사해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수는 있다고 당연히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민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묻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피해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어떤 정당 간 정파 간 대립에 있어서 반대 정당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왜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정치적 의도성이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피해자의 순수성을 왜곡시키거나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대응을 그 피해자 측 그 어떤 법률 그 관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찌됐든 그 부분에 관한 의혹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의혹이 어떻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거의 밝혀지는 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감 표명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냥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것인데 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맹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부산시장보다는 서울시장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3부에서 뒤에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서울 내에서만 조사한 것은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나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마땅한 후보가 없다. 그게 국민의힘의 고민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에도 보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 많다, 뭐 박영선, 박주민 뭐 이러면서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어쨌든 이력이라든지 서울에서 정치하신 경험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저희 당에 더 많습니다. 예.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삼선급 의원님들 예를 들면 이해훈, 김성태 이런 의원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김용태 의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처음 당선되던 선거를 기억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는데 상대가 강금실이라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장관 출신 여성 정치인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저희 당에서는 뭐 중진급 인사로 맹영규 행안부 장관이 나가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거를 한 2달 정도 앞두고 좀 더 신선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세훈이라는 이미지 좋은 변호사를 이제 내세운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작전이 적중해가지고 그 당시에 낙승을 했던 것인데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뭐 지역구를 훑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고공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양 당이 지금 공이 전부 다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후보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런 조롱을 감내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이게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해훈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륜과 바람이 붙어서 바람만 인다면 경륜이 바람을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이제 딜레마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신선한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분들은 많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조은희 구청장.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여당 쪽 지금 현재 네. 그 후보로 언급되는 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 신선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박영순 의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박영순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여성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국민의힘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진짜 내실 거예요? 글쎄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꼭 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는 예. 하나 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인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저희 당의 지금 고민은 사실 어떤 체급의 인사가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부적 고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원래 차 살 때 고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반떼 풀옵션 살 거냐 아니면 소나타 깡통 살 거냐 이런 고민 하잖아요. 비슷한 가격대라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에도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죠. 뭐 지난 대선에 나가셨던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진 의원급이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당 내에서의 입장은 대선 주자들 중에서 한 분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민주당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본인은 부인했지만은 정세균 총리도 한번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구도에 따라 가지고 각 당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겁니다. 근데 결국 경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을 텐데. 비밀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고민은 뭐 아까 우리도 후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대 이후로 서울에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선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밭이 좋지 않다 야당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주택 노후화도 지속되고 그리고 경기도로의 젊은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최근에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기도보다 오히려 서울의 어쨌든 야권세가 더 낮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주택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누적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뒤집힐 때가 됐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신하는 걸 바탕으로 이채고 한번 나가시지 그래. 떠밀지 마요. 네.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부산이 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이 깊지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부산도 고민이 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서 뚜렷하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주자가 없는 반면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또 원외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후보가 정해지거나 경선이 진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본선 경쟁력이겠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의 후보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비교되면서 당원들이 결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예측이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곧거로 그쪽에 뭐 대선주자급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월세 아닌 전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김혜영 아니면은 김영춘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네. 그 카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큰 선거에서는 상대 카드를 미리 읽을 수 있으면 맞추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했던 건 서울은 이제 양당 모두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고민이 있는 것이고 부산은 두 후보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맞춤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지방의 역량을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수도권하고 경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이제 아마 가덕도 신공항으로 정리하는 걸로 아마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그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요. 인한 10번 정도 팔았던 아이템입니다. 예. 확정이 중요하죠. 예. 뭐 힘 있는 여당 후보 뭐 이렇게 나가겠다는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